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지난 시간에는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쏜 한국 교회 핍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하와이로 건너간 이승만의 다른 활동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집필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활동들도 합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이승만은 45일에 걸쳐 하와이 여러 섬을 구석구석 순방했습니다. 본인의 활동 무대가 될 하와이를 자세히 살피는 동시에 4천여 교민들의 생활상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행인 동시에 업무 파악이었던 것입니다. 이호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이승만은 하와이 순방 도중에 많은 소녀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려서 중국인이나 본토인에게 팔려가 한국말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당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소녀들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여행을 마치고 호놀룰루로 돌아오면서 사정이 어려운 6명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와이에서의 교육 활동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은 배움은 사람이 반드시 다 해야 할 의무와 같은 것이며 거기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반드시 총명하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면 성현의 글을 읽고 올바른 도리를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폐단은 우둔해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거리낌 없이 나쁜 짓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승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호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승만은 시대를 앞서가는 혁명적 통찰에 빛나며 사람 취급 못 받던 여성도 교육시켜야 한다는 선구자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승만의 근대적 생각을 실천에 옮긴 곳이 바로 하와이였습니다. 이승만은 한인중앙학원에서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합니다. 그것은 남녀공학 제도를 실시한 것입니다. 한인중앙학원은 1906년 9월 2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 시작한 이래 교포 자녀의 교육을 위한 자치기관의 필요성을 따라 감리교회에 의해 설립된 학교였습니다. 처음에 학교 명칭은 한인기숙학교였는데 이는 한국인 학생들을 전원 기숙사에 입사시켜 전인 민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감리교 감리사 와드만의 부인이 교장이었고 미국인 교사 3명과 한인 교사 2명 그리고 기숙사 4감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는 65명이었고 1907년 초 하와이 정부가 정규 학교로 인가하여 이 학교 졸업생은 다른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1913년부터 이승만이 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학교의 재정은 학비, 감리교의 지원금, 한인들의 의연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1년치 학비는 $60였으며 학비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취직 자료를 알선해 주거나 등록금을 감면해 주었으며 한인들의 의연금을 통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의 시설을 보수 또는 확장해야 할 경우에는 한인들로부터 의연금을 모집하거나 감리교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어 갔습니다. 교육 내용은 영어와 국어, 언어 교육과 군사 훈련을 강조하면서도 성경, 한문, 한국 역사를 가르쳤으며 이 훈련을 통해 독립의식을 고취시켜 나갔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흥사단, 대한인 국민회, 독립당, 하와이 지부들과 같은 독립단체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일부 출신자들은 상해로 이주하여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하와이 최초의 학교인 한인중앙학원은 한국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기관이었으며 미주와 하와이 한인사회를 이끌고 나아갈 지도자를 배출하는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이 남녀공학 제도를 하게 된 것은 한인중앙학원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19명의 여학생이 모여들어 공부하겠다고 청해왔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그들을 위하여 기숙사를 마련하고 입학시켰습니다. 이로써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남녀공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승만의 선구적인 조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남녀공학 제도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포 사회에서도 대환영이었고 이것은 한국 교육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호 목사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승만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남녀공학 제도를 도입한 인물로 당연히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씌워진 상태에서 이승만이라는 존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부분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부분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내가 직접 알아보고 내가 직접 연구하여 내가 직접 깨달은 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제3자들로 인해 주어진 정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연구한 결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와이에서의 교육 경험은 훗날 대한민국 건국 후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한 교육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은 하와이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승만의 하와이에서의 또 다른 활동은 이승만의 하와이에서 언론 활동에도 주력했습니다. 1913년 9월 20일 태평양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이 잡지는 1930년 태평양 주보로 바뀌게 되기까지 1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주필로 활약한 이승만은 교포들의 가슴속에 기독교 신앙과 애국 독립 사상을 고취하는 일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언론 이외에 이승만이 주력한 것은 기독교 전도였습니다. 언론과 교육과 선교를 통하여 조국 광복을 위한 장기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속한다는 것이 이승만의 하와이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호모사는 하와이에서의 이승만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교민들에게는 사진 결혼이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사진 결혼이란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다가 혼기를 놓친 남자들이 한국으로 사진을 보내서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국으로 보낸 사진을 보고 신부들이 올 때 이승만 박사가 입던 바지는 대인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의 바지를 입고 신부를 맞이하러 나가면 결혼을 잘한다는 일종의 미신이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민들이 이 박사를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사진 결혼을 통해서라도 신부를 얻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노동 이민을 간 총각들 가운데는 결혼하지 못하고 타국에서 일생 동안 노동만 하면서 고국 산천과 가족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한많은 일생을 마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겪어야 하는 청년들의 슬픔이었습니다. 외롭게 일생을 마친 노총각들 중에는 고국에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알뜰히 모았던 돈을 이승만에게 맡기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찾는 데 써달라고 부탁하며 이승만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승만이 참으로 위대한 이승만이 된 것은 그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고 타국에서 날품팔이로 살면서 모은 재산을 망해져서 있지도 않은 나라를 위해 바치고 훗날에 건국 대통령의 품에 안겨 저 세상으로 간 가여운 영혼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아련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와이에서의 이승만의 활동, 교육과 언론, 전도 활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1 운동의 발단이 된 이승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주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